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본토에서 쾅. 2. 한국산 반도체 안사. 중국, 한국의 충격 발표. 3. 새로운 발견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45차례 이상 발생했고 굉음과 함께 지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진동이 발생해 가옥들의 벽에 금이 가는 피해가 날 정도였습니다. 지난 6일에는 펑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축이 심하게 흔들려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에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거쳐 가옥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이에 놀라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원난성 мя오산촌 주민들은 24여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 차례씩 발생했다. 땅이 먼저 흔들리고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폭발음이 났다. 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은 연쇄 진동의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지진 관측소는 지난달 26일 이후 35차례 집안 진동이 감지됐다. 최대 진도는 지난 13일 오전 측정된 규모 2.5였으며 대부분 규모 2.0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규모 지진으로는 이 마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심한 지축이 흔들림이나 굉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혹시 주변 탄광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텐진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고 아파트 벽체에 금이 가 4천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으며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선 바 있는데요. 중국 인민들은 대재앙의 전조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원난성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굉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원난성의 위치 때문입니다. 바로 대지진이 발생했던 스촨성과 인접해 있으며 산샤댐이 위치한 충칭과도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중국에 엄청난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빈부격차도 크기 때문에 자칫 중국 공산당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까지 겹쳐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시달리던 중국 남방 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광시성과 광둥성, 푸젠성, 베이하이시 등에는 최고 784.4mm 위 폭우가 쏟아져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태산항 신강지는 불과 3시간 만에 272.3mm 위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30일 스촨성 판즈화시의 수은주가 42도까지 치솟는 등 최근 중국의 서부와 남방, 동부 연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지금 기후변화의 피해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다시 산샤댐 붕괴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붕괴설이 떠돌아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창강 소재의 산샤댐 붕괴설이 다시 고개를 든 이유는 인근 충칭 일대를 급습한 대홍수 때문입니다. 창강의 본류가 관통하는 중국 최대 도시 충칭은 전통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때 인간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우가 내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7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더니 창강 지류의 평균 수위를 무려 4m 나높여 놨고 충칭 곳곳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주현에는 무려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1만여 명 가까운 주민이 졸지에 이재민이 됐습니다. 그러자 산샤댐 붕괴 괴담이 여김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산샤댐과 아주 가까운 후베이성 이창, 위루에도 폭우 경보가 내려진 현실을 보면 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더구나 지난해보다 분위기가 더 흥흥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일찍 폭우가 급습한 데다 더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산샤댐이 일부 타격을 입었다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내구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앞으로 붕괴 괴담은 훨씬 더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제기되는 산샤댐 붕괴설. 이제 샨샤댐은 중국의 최대 자랑거리 중 하나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해가는 느낌입니다. 중국 제 당국은 산샤댐이 100년 이상을 견딜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지만 민심이 흥흥해지는 것을 어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산샤댐 붕괴설은 불안한 중국 남부 인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대륙은 지금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최고 기온이 이틀 연속 섭씨 40도를 넘긴 것은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중국 2830개 기상관측소가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을 기록한 반면 2130개 기상관측소는 정반대로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곳곳에서 무리한 토목공사를 강행 중입니다. 중국은 1년 전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후베이성 산샤댐에서 베이징까지 물길을 잇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인 인장부안 수로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로터널은 남수북조 사업의 세계수로 가운데 중선에 닿습니다. 문제는 이 수로터널의 일부 구간은 지하 1000m 아래를 관통할 예정이란 점입니다. 중국 신장에서는 무려 20여 개의 터널을 뚫는 대규모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눈 녹은 물을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흘려보내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중국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터널과 운하 등의 길이는 상하이에서 시애틀까지 왕복 거리인 2만 km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는 향후 30년간 구조 위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수로를 건설해야 식량 증산이 이뤄진다며 건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연간 6억 6천만 티위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억 인구의 높아진 생활 수준을 충족하고자 연간 1억 티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로를 건설해 버려진 땅 약 75만 km를 농경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은 남미 칠레보다 큰 규모의 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대규모 수로 건설이 중국의 지형을 바꿀 수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베이성 싱타이 같은 경우 최근 지하수가 급격히 상승해 지하 주차장과 대피소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발생했고 앞서 소개한 중국 원난성 진승현 мя오산촌에서는 지난 20일 새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과 굉음이 35차례 이상 발생했지만 당국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질학자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를 프로젝트에 전반적인 효과와 환경 영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 2100년이 되면 해안가 주민 1억 명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기후변화 데이터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 해안가는 지역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속도가 다르다.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해안가는 지반 침하와 홍수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해수면은 1993년 이후 매년 평균 4m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상승률인 3.4mm보다 빠른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현재 수준의 탄소 배출량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 해안가 홍수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 GDP의 10% 수준인 32조 위안, 약 5,800조 원에 달하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치명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자연재앙은 진행 중입니다.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중국 남부 해안과 동부 해안,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일부 지역은 매년 74mm씩 지반이 침하하는 등 일부 도시에서는 지반 침하 현상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게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리한 산을 뚫고 지하에 수로를 만드는 토목공사를 강행 중인 중국. 그럴수록 산샤댐 붕괴 괴담과 같은 흥흥한 괴담을 더욱 늘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장 길이의 수로터널 건설에 성공한다 해도 그 이후에 있을 자연의 역습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시닝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이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럿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블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 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 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D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에서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 폭을 13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 폭도 5에서 10%에서 8에서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D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에서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D램 역시 구글, 메타, 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D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에서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 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더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에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관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관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관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관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여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반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사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반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반공식별구역 2여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2여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2여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2여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2여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2여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2여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2여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2여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해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칠관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칠관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칠관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칠관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칠관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의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관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관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UN 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관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관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관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관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관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 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전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동의 -1 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올해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관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관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